안녕하세요. 주간 박진영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의 소리가 메인이고, 민주진영 박진영, 그리고 시사의 품격, 남태호 TV, 여러 곳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느낌은 전국 노래자랑 느낌이네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섞어서 통섭을 하는 이유는 여러 이 다양한 의견들이 좀 섞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좀 저희들의 상업적인 바람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방송에도 들어가서 구독을 좀 눌러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TV에도 넘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백종훈 가톨릭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은 저 인간 어제도 나왔는데 오늘도 나왔네 또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 제가 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주 나와야 됩니다. 그 서울의 소리에 이제 또 어제 또 그 백현민의 정면 돌파라는 곳에 또 나왔었는데 네. 우리 서울의 소리가 사실 대표님이 백은자 종자시잖아요. 뭘? 예. 친인척?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어제 또 하필 그 이제 저보다 후배인데 네. 백현빈이고 백현빈. 제가 또 백종훈이고. 야. 근데 백 씨가 그 수원백, 수원백 씨 본이 하나예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길에서 만나도 백 씨라고 그러면 서로 친척지간이라는 느낌을 갖는데 네. 그 외부에서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친인척 방송? 친인척 방송이 아니냐. 네.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압니다. 백 대표님 전화번호 알고 어제 백현빈 그 진행자는 처음 만났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공정하게 출연해서 공정하게 저희가 또 사실은 재능 기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4개 유튜브 채널 이렇게 지금 구독, 좋아요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늘 이제 충분히 내용을 다루겠지만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오죽하면 방송 3법에 대한 개정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기울어진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도 진보의 목소리, 공정한 목소리, 정의의 목소리,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나마 지금은 미디어 환경이 변해서 유튜브라는 이런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림도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해주셔야지 정확한 의견, 정확한 팩트 체크를 가능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판단, 또 그게 선거 때는 또 투표 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올바른. 그렇죠. 네. 지난 대선 때 올바른 판단을 못한 대다수의 이제 그 국민들께서 후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때문에 이런 구독, 좋아요 이런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애교 반, 협박 반 드립니다만은 한 주간 방송할 때마다 최소한 100명 정도 네. 시청자, 구독자가 늘지 않으면 안 한다라고 저희가 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상승세에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3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인데요. 방송법과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국회 상황입니다. 국회 상황은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고요. 노란봉투법부터 저희가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이 어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제가 짐작컨대는 윤석열은 100% 거부권 행사합니다.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민생입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언론이라는 데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이것이 올라가면은 윤석열은 반대할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론 정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물 먹었다. 이런 식으로 게임 보도하듯이 하는 참 한국의 이 저질 언론들의 속성, 이걸 저희가 좀 따지기 위해서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백종훈 박사님의 전공과도 살짝 관련 있나요? 노란봉투법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노란봉투법은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 사실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을 하다가 그렇죠. 검찰의 포괄적인 그 진압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요. 네. 다행히 그 보석이 인용이 돼가지고 지금 되게 계시는데 그 끔찍한 장면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노동법 제2조 3조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어제 그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우리
하청노조가 있잖아요. 하청노조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는데 하청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단결권, 단체 조직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 단체 행동권.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권한을 본인들이 수행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예,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그 금성도련 사무처장 이런 사건들이 터졌는데,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할 때 원청과 직접 하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청업체에서 그 하청업체 사장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이제 그 노동 상권에 대해서 임금 교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회사를 문 닫아버려요. 예, 문 닫아버려요. 닫아버려요. 예, 회사를 직장 폐쇄해버리죠. 쪼개거나 직장 폐쇄를 해버리거나 네. 하청 노동자들은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노동법 2제2조 원청과 좀 교섭할 수 있게, 실제로 어느 백화점에 보면은 회사 백화점 본사에 소속된 직원은 5%고요. 이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95%가 하청 노조, 외주업체들. 예, 외주업체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본청에서 나머지 95%에 대한 상황들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우리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야, 니네가 고용한 하청업체랑 얘기해. 그럼 하청업체는 또 폐쇄해버리고 쪼개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게 이제 근로자 파견법 네. 때부터 이제 네. 생겼던 문제점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하나 노동법 제2조, 그리고 또 노동법 제3조가 사실 좀 심각한데요. 그 우리 포스터 하나 좀 준비해 주셔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2014년도에 여러분들 보셨던, 이 영화가 예. 제 주제가 정면으로 다룬 거죠. 네. 2014년이면 이제 뭐 한 대략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염정아 씨, 문정희 씨, 김강욱 씨, 천우희 씨, 또 곡성 때문에 천우희 씨 요즘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 또 예전에 돌아가신 김영애 김영애 배우님까지, 선생님. 예, 김영애 선생님까지 주연했던 영화인데, 내용 줄거리 제가 잠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마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 노조를 만들고, 예,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 상권 쟁의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론은 너희가 파업을 해서 우리 마트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봅니다. 이분들은 마트에 고용된 사람들이 아닌데. 네. 1차적으로는. 네. 비정규직 내지는 하청 노동자들. 그렇죠. 예. 근로자 파견법에 예.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예.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해줄게 일부, 그러면서 길들이기를 하고요. 네. 하청 노동자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섭의 상대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상황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노란봉투법의 노동법 제3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파업을 했을 때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죠. 마트가 문을 닫으니까 영업행위를 못하니까 매출이 안 오르는데, 너희 파업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손해본 매출을 너희가 손해배상해. 쉽게 해석하면 이러네. 하청회사의 직원이니까 이 사람들은 마트 직원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고용한 관계가 없는 마트에 손해가 났으니까 마트 쪽에서 이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거네요. 네. 야. 그런 줄거리의 영화들입니다. 그 카트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결론은 또 이렇게 납니다.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데 주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파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해고하는 데 동의하면 나머지는 다시 채용을 하겠다. 그렇죠. 이제 갈라치기를 하죠. 그게 같이 함께했던 그분도 이제 나중에 우리 울면서 그렇게 끝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렇게 취약한 환경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취해진 게 즉 2023년도 윤석열 정권의 모습입니다. 이게 2014년도 영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오션 아시잖아요. 네네네. 예전 대우조선해양, 여기도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470억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노동자들이 갚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사용자 측은 앞으로 파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인데.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의미로 해서 노동법 제2조 3조를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우리 됐고요. 코지케이님께서 벼룩의 간을 이런 표현을 써주는데 진짜 와닿습니다. 네. 이게 그 하청 문제가요. 대한민국 제일 심각해요. 제가 독일에 이제 공장 투어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벤츠 공장이 있으면은 벤츠 회사보다 1차 밴드에 다니는 사람들이 월급을 더 받아요, 독일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1차 밴드로 내려오는 순간 월급이 한 50%, 60%를 뚝 그렇죠. 줄어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1차 밴드에다가 단가 후려치기를 해버리는 거야. 단가 후려치기를 하니까 이 1차 밴드 회사 사장도 임금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1차 밴드는 또 원청에 또 종속되어 버려요. 그렇죠. 라인을 자기 라인만 깔라고 해. 잘 못 보이면 또. 아, 그렇죠. 네. 잘리니까.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베어링을 하나 만드는데 이 베어링을 하나 만들면은 현대자동차에서 뭐냐고 하면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베어링 규격 그것만 맞춰서 만드세요. 라고 라인을 설정해 줘 버려요. 네. 그럼 이 회사는 처음에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나중 되면은 현대자동차에서 단가를 후려쳐도 저항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죠. 다른 베어링을 못 만드는 예. 상황이 돼 버리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니까 임금을 줄을 적게 주면은 이 하청에 있는 노동자들은 기업인의 또 이익도 보장해줘야 되죠. 또 2차적으로 또 그 예산을 더 줄어들어 버리고 월급 줄어드니까 이중적으로 이렇게 뭐 표현이 그렇으면 착취당하는 구조가 돼버려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 원청의 입맛에 맞춰서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죠. 투자 설비비 또 엔진 그렇죠, 방금 그렇죠. 말씀하신 예. 거기에 규격에 맞춰서 했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또 제품의 품질을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청업체에서 또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품질은 좋은데 가격을 후려쳐버리고 네, 그럼 네.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피해는 노동자들이 있게 되고 임금이 내려가고 그래서 죽겠다고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손해배상 그렇죠. 징벌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이거, 좀 이거 선현하자는 정부에서 거죠. 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 뭐 특정 기업 편드는 게 아닌데요. 삼성이 제일 나아요. 네. 삼성이 제일 낫고 현대가 제일 심각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광주형 일자리라고 광주시도 투자를 해가지고 현대자동차하고 광주형 그 뭐지 자동차 브랜드 캐스퍼 네. 만드는 거 제가 네, 반대했었어요 캐스터. 그때. 반대했었어요. 왜 반대했냐면 거기에 이제 그게 노사정 협의회 비슷한 건데 노동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기업이 들어오고 광주시 세 개가 들어와요. 현대자동차, 현대자노조 그다음에 광주시 세 개가 들어오는데 하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들 못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거 보고 제가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정치 논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 버렸는데 이 노란봉투법이 그나마 좀 이 파업이라든가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해줘서 임금 상승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행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 프로그램 말미에 지금 탄핵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교수께서 해주실 텐데 아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로 이걸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4일간.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노동법 하나랑 방송법 3개가 있잖아요. 네. 이제 하나씩 해가지고 총 4개의 법안을 이제 개정안을 내서 하나씩 24시간씩 4일간 하겠다는 이야기였는데 이걸 또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또 이거는 또 통과가 되고. 뭐 거부권 하면 되니까. 네. 전략인 거죠 그 사람들은.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왜 우리 농민들 힘들어했던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힘들어했던 간호법, 간호법. 다 지금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민생입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민생에 관심이 없는 정부예요. 그리고 이 거부권이라는 것이 저렇게 남발된다는 것은 국회는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무슨 뭘 탄핵하지 말라는 소리를 해 진짜. 확 진짜. 제 요구권을 이제 행사를 하면 사실은 다시 국회로 넘어서 3분의 2 이상의 또 그렇죠. 찬성이 예.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산술적으로 봐도 3분의 1가 또 안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맞습니다. 우리 그 서사이어티 오브 저스팅님이 최다 거부권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듯 해외여행 제일 많이 간 대통령, 제일 성과 못 낸 대통령으로도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방송법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방송법이 KBS 관련 법안, 네. 그다음에 방문진법, 그다음에 네. 교육방송법 요 세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흔히 지상파라고 생각하시는 지상파, 네. 것들 중에 SBS는 이제 대주주가 민영이니까. 예, 태형으로 돼 태형으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KBS는 방송법, 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 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네. 공영방송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건데 네. 지금 이 법이 통과됐다는 건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현 정권 들어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일부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안 그래도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 이자들이 다음 총선 등등을 앞두고 또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게 방송 3법 개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공영방송 우리 뭐 지금 방통위 또 우리 저 네, 이동관 방통위원회, 나중에 네, 또 네, 말씀 프로그램 말씀해 주실 건데요.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수가 MBC와 EBS는 9명으로 되어 9명이죠, 있습니다. 9명. 예. 네. 6대 보통 이제 6대 3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인원이 줄어들면요. 그만큼 의사결정 구조나 본인 한 명의 위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여기저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추천을 할 수 있는 기간도 한정돼 있고요. 그래서 KBS는 11명, MBC, EBS는 9명으로 되는 것을 21명으로 늘리자. 네. 그리고 이사 추천 권한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또 시청자위원회, 또 외부로 좀 확대하자. 정권이 바뀌어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당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자라는 게 지금 개정안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동영상 하나 만드세요. 문재인 정부와 그 당시 우리 민주당이 잘못했습니다. 여당 때 이거 쉽게 통과 줬으면 되는데 그걸 여당이니까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그냥 보고 있다가 지금 야당이 돼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마찰이 되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까지 끌려온 겁니다. 금방 뭐 설명하셨습니다만은 KBS는 이사진이 11명이고요. MBC 방문진은 9명.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EBS도 교육문화법도 교육방송법도 9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임명권이요. 여당이 6, 야당이 3. 보통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지금처럼 이제 21명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 이사 구성을 전부 다 21명으로 늘리는 건데 또 이사회 추천도 여야 추천이 아니고 언론 단체들, 언론 노조 추천, 그다음에 언론 연구회 추천, 뭐 다양하게 시민사회 추천, 시청자들까지, 네, 전부 시청자들 추천 이런 식으로 해서 21명으로 늘려서 이 정부가 어떤 정부, 진보 정부가 오든 보수 정부가 오든 언론의 이 공영방송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요. 그걸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건 우리 사실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왔는데 사실 좀 이 방송 3법을 왜 개정을 하고 국힘의힘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네. 예.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그 전기료에 포함돼서 우리가 수신료를 냈었는데 저도 지금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에 붙었더라고요. 네네. 한 달간 유예한다고. 지금 이게 또 시행령 통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송법 위반이에요, 그게. 네. 실제로 근데 분리징수를 하려고 했는데 시행령도 바꿨는데 분리징수할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지. 예. 그럼 제가 제 주민인데 전부 다 데려내야 되죠. KBS 수신료를 따로 어디다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입주자 대표의 관리사무소, 뭐 지자체 등에 이거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혼란한 상황, 카오스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영방송들도 최근에 민영화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8대 공영사 사장의 협의체인 GTF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로벌 태스크 포스 퍼 퍼블릭 미디어라는 건데요. 2023년도 그러니까 상반기죠. 제 기억으로 6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이 세계 8대 공영사 사장 협의체에서 논평을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KBS가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한국인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원,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예산이 공적 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바뀌든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중립성을 유지하게 되고 그게 공영방송의 가장 큰 존재, 존립의 목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수신료를 분리징수한다는 것 자체는 재원 자체를 흔들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권에 입맞는 방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땡전 뉴스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쉽게 말하면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보다 그냥 공영방송 망하란 소리예요. 지금 이 정부가 취하는 방식은 공영방송 망하란 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이 진보적일 필요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보수적이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공영방송은 그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을 감시하는 국민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요. 보수든 진보든 공영방송의 평성권과 그다음에 이 방송의 성향에 대해서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구성원들이 만약에 KBS 구성원들이 제작자들이라든가 또는 뭐 기자들 이런 분들이 진보적이다 그러면 진보적인 목소리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그분들이 보수적이다 그러면 보수적인 목소리 나오는 겁니다. 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제 독립인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인사권 문제라든가 편성권에 개입을 해가지고 진보적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하고 보수 정권이 들었다고 해서 보수적 목소리를 강요하고 이거 자체가 언론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하고 탄압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공영방송은 구성원들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게 이번에 내놓은 공영방송 정상화 법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조직과 편집은 독립성이 우선 보장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 보장이 되려면 공적 재원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 BBC 사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최근에 미디어 환경을 보면 양극화 형상, 또 허위 정보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BBC 사장이 또 우리 KBS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 이제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의 그 교수로 뭐 과거 10년도 있었고 지금 뭐 지난 대선을 통해서 이제 여의도에 있다가 다시 좀 초빙 교수로 학생들과 또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양극화 영상 또 허위 정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넷플릭스 보시죠? 네네. 예.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십니까? 좋아요, 아니요, 맞아요. 최고예요 누르게 하죠. 네. 페이스북 들어가 볼까요? 어떠한 글에 대해서 좋아요, 슬퍼요, 최고예요 누르게 하죠. 네. 그게 알고리즘으로 제 개인의 개인적인 방향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알고리즘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의 성향을 알고리즘이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내용들을 계속 노출을 시켜줍니다. 네. 이게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의 이제 미디어, 특히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제가 보고 싶은 내용들 어떤 영화를 계속 보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뭐 폭력적인 영화다, 뭐 이제 르누아르 영화다 이러면은 계속 그 르누아르 영화를 추천을 저한테 해줘요. 왜냐하면 또 상업적으로 제가 그 영화를 계속 봐야지 그 플랫폼은 또 이익이 생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필터 버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치우쳐진 정보가 계속 제공이 됩니다. 사고의 편향화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야 무서운 이야기다. 그게 이제 또 두 번째로 에코 챔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네. 사고의 편향, 확증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생긴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게 메아리가 돼서 저한테 들려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와요. 이런 거죠. 유튜브 볼 때 아까 이제 구독, 좋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도 이제 구독 채널을 보면은 저희 민주진영 박지영 TV가 제일 먼저 뜨고요. 네. 진보에 관한 뭐 제가 좀 사실은 듣고 싶은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의도적으로 교수님께서도 일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방송에서 저쪽 보수 진영에 심지어 수구 보수 진영의 채널도 저는 보거든요. 네. 예. 이제 이 알고리즘이 저한테 추천하는 확증 편향성 에코 챔버나 그 필터 버블을 좀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쪽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어서 해보는데 제가 계속 구독, 좋아요 눌렀던 채널을 계속 보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 지금 우리도 지금 실시간 채팅이 댓글이 들어오는데 전반적인 의견은 지금 교수님 말씀에 동의한다. 또 저희가 지금 어제 있었던 방송상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댓글을 여기다 달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잖아요. 아, 내 말이 정말 맞구나. 거기에서 확증 편향이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객관적인 팩트에 의거해서 중고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되는데 그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언론이라든가 뭐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법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네. 내용을 전달해 주지 않고 누구 편이냐라는 것과 그 편들끼리의 싸움에 대해서만 전해주는 거야. 그러니 국민들이 더 편가르기가 되고 사실은 모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증 편하게 생겨서 상대를 더 증오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악마화 그렇죠. 했던 것들 네, 네. 그때 이제 그 보수 내지는 이제 국민의힘의 커뮤니티나 국민의힘의 SNS, 국민의힘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끼리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좋아요 누름을 당하고 또 그 댓글에 또 응원을 받게 되면 본인이 한 말이 본인이 하는 생각이 본인도 어디서 듣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그게 팩트화되고 본인들이 느끼게 그게 팩트화되고 그게 그들이 느끼기에 정의고 그걸 실천해야 될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명제가 되는 거고 주장이 되는 거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드네. 내가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산속에서 네. 이야기 메아리가 돼가 돌아오잖아. 네, 네.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면은 아 세상이 이걸 다 맞다라고 이렇게 네. 나한테 돌려주는구나 네, 이렇게 네, 느끼게 네, 된다. 그런 네, 뜻이네요. 네, 그죠? 네. 그걸 에코챔버 효과라고 합니다. 에코챔버 효과다. 예.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필터 버블이라는 것에 지금 구조화되어 있고 그런 필터 버블이랑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에코챔버로 메아리 효과로 저한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확증 표현성에 걸리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민주 진영 분들 중에 두 가지 이야기, 내각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선거 투개표 부정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요 두 분 이야기, 이 두 주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저를 불러서 그 끝장 토론을 한번 하세요. 아니면은 저기 뭐야 그 끝까지 뭐 질의응답하는 그걸 한번 하든지 제가 네. 완벽하게 제가 다 그 논리들을 깨드릴게요. 그런데 휩쓸리지 마세요. 내각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투개표 부정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실무자였어요. 실무자였어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혹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 불러주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분 저도 이제 인정하는, 좋아하는 분인데, 왜 특정 지역에서는 개표할 때 분리해서 이제 했던 것들을 하면은 노인표가 저쪽 표가 더 많고, 민주당 표가 적게 나오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뭐, 제가 봤을 때 그 개연성 이해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광주나 호남 쪽에서는 노인분들도 민주당을 찍으니까 그게 우리 본투표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고 수도권에 오면은 노인분들은 저쪽을 많이 찍으니까 깨면은 2번 표가 많이 나오는 거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이야기하시더라고. 네. 그 하나 또 시간이 좀 괜찮지 모르겠는데 내각제 반대 안 하셔도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에너지 소비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국민투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각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른 유튜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나 보니까 내각제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투표해서 통과되면 끝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 국민투표하는 절차도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네. 그 내각제 부정투표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에코챔버 필터 버블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말들이 이렇게 그들 커뮤니티 안에서 그렇지. 확증 편향으로 걸려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때문에 공영방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공영방송 공적 필요하죠. 재원을 가지고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정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좌우에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공영방송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죠. 이동관 탄핵의 내용은 주로 뭐죠? 아까 말씀하신 바 당장 떠오르는 게 그거네. 분리 징수 문제에서의 시행령으로 해서 방송법을 어겼다, 방통위가. 네. 야, 이건 방통위가 법률 위반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동관은 당장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사 개입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지금 재밌는 게 방통위에 네. 그 상임 방통위원이 5명으로 돼 있잖아요. 5명. 대통령 추천 예. 2명, 네. 또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2명, 교섭단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2명인가 3명? 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법적 구성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합의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죠. 법률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네. 그러면 두 분이서 합의를 한다는 거. 근데 지금 방통위에서 KBS 박문진 이사장 해임, 사장 교체, KBS 사장, MBC 사장, 이사회 이사
다 지금 교체 작업,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죠. 교체 작업, 뭐 기존에 있던 것들을 교체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또 했는데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세요 또. 아, 그러니까 저기 우리 박문진 이사장이었던 권대성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로 복귀가 돼가지고 이사의 인원이 초과돼 버렸어. 그 사람 잘랐다고 이동관이 딴 사람 임명해가지고. 그 지금 뭐 봉성학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야. 그 이동환 방통위원장 자체에 대한 뭐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 다음 총선까지 또 뭐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KBS지 MBC EBS까지 또 이번에 그 YTN 민영화 같은 경우도 YTN 민영화도 문제. 그 유진기업 심각하죠. 예. 그 KDN이랑 저 마사회 주식 30.97%를 넘겼잖아요 유진기업에. 예. 그것도 굉장히 웃겨요. 그게 지금 배임죄 저도 해당되고 좀 이거 저기 정권 바뀌면 이 사람들 다 수사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거를 분리해서 매각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렇죠. KDN과 라디오하고, 마사회 지분을. 네, 지분을, 네. 근데 이거를 합쳐서 매각을 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을 시켜버리면 매수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공매도 굉장히 핫하던데 그렇지. 매수가가 오를 텐데 이걸 다 합쳐서 이제 통으로 넘겨버립니다. 유진기업에. 야, 특혜 의혹인데. 그러니까 경쟁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하나를 붙여가지고 3.97%의 지분을 결국은 유진기업이 통으로 먹게 되죠. 예. 나 이게 궁금한 게 이게 일반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그런 식으로 넘기면은 이거 뭐 문제되지 않나요? 뭐 그렇게 나는 주주 자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야, 그런 짓을 얘기하면 했단 자본시장법 위반이고요. 자본시장법 위반이 예, 될 수 있죠. 배임죄 그러니까 위반이고. 예. 그 지금 우리나라 보도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종편이 있고 보도 채널이 있는데 그렇죠. YTN이 있고요. 연합뉴스 연합뉴스하고. TV가 있습니다. 네. 2009년에 미디어법 개정으로 이제 연합뉴스가 올라오게 선정이 되거든요. 연합뉴스 TV가 그때도 당시에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헤럴드 미디어, CBS 5개 회사가 경합을 합니다. 연합뉴스 TV가 선정된 이유는 소유 구조가 공적이다. 아. 왜? 보도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도 채널이죠. 누누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공영방송의 필요성,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또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론직필할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 그게 공영방송이다. 다시 연합뉴스는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예, 지켜야 된다. 공영방송을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 방송산업에 대한 근간인데 실제로 연합뉴스라는 TV가 추가될 때 YTN이 기존에 있고 소유 구조가 공적이다라는 것을 평가를 가장 높게 받아가지고 연합뉴스 TV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이 돼서 13년이 흐른 다음에 연합뉴스 TV, YTN TV를요 시멘트 물류 기업인 유진기업에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심각한 게요. 과거에 우리나라 지금 언론사 환경의 그 사주, 사실 이것도 성형이죠. 이런 말 잘 안 하죠. 예. 언론사들이 자기 언론사의 대주주가 누구야라는 말 안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은 직원이라면서요. 그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이 직원이라면서요. 직원이죠, 직원. 광고도 해야 되고 뭐 각 지작자의 행사도 따야 되고 뭐 이런다면서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주인일까요? 호방건설. 예, 호방그룹이죠. 2021년도에 호방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합니다. 예. 당시에 호반건설에 비판적이었던 서울신문 기사가 50여 건이 통째로 삭제됩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었던 서울신문 소속 기자들이 퇴사까지 해버립니다. 네.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심지어 또 호반건설은 전자신문도 또 인수를 했어요. 네. 2년 만에 매각 저자를 받죠. 네. 이건 해외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기업 가치 올려가지고 팔아넘기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언론을 돈벌이의 수단과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태영그룹 유명하잖아요. SBS. 예. 또 지금 유진기업이 YTN 갖고 있고 중흥그룹 아시죠? 중흥그룹, 예. 아파트 짓는. 예. 중흥건설. 예. 여기가 지금 헤럴드 시리즈, 헤럴드 경제, 포레헬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언론사가 광고 영업을 합니다. 수익성 위주로 가게 되고요. 사주 있잖아요. 호방건설이든 중흥건설이든 유진이든 비판을 못하죠. 적어도. 지금 대부분 그렇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지역 신문사와 지역 민방 같은 경우는 그 건설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사들이
광고를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또 사건 사고가 많이 나. 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언론을 가지고 자기 방어망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언론의 기능이라는 것이 견제와 감시인데 이건 반대로 방어망을 치주는 것이 언론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언론이 아닌 거죠, 사실은. 사실은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정부의 도시계획과 굉장히 관련이 높잖아요. 예. 다시 좀 얘기를 하면 대관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대관 업무를 하는 기업이 언론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거저 먹는다. 예. 그러면은 우리 자기가 갖고 있는 건설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그 예를 들어 지방정부든 어떤 뭐 건설교통부든 행정광고비가 있잖아요. 그걸 또 우리한테 줘, 우리가 다른 데보다 싸게 해줄게. 뭐 이러면서 이제 거래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좀 이번에 좀 이제 내용을 보고 이렇게 건설회사들이 방송사, 언론사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좀 의문이고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본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시장, 또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이런 시장, 이런 환경들 거기에 공영 방송까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지금 정권의 시도 굉장히 전부 다 유튜브 심각하다. 보라는 소리예요. 유튜브 보고 전부 다 확정 편향 생겨서 좌파 우파 나눠 가지고 머리 깔짓 들고 싸워라 뭐 이런 뜻인데 우리 저 코지케이님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 너무 좋아해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하고 EBS의 세계 테마 기행입니다. 이런 프로들 없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자, 하여튼 이동관 그 탄핵 부분은요. 지금 뭐 검사 탄핵 그 손준성하고 이정섭인데 손준성은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인 거고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기 천암 회사의 인적 정보를 빼내줬다라는 의혹들 그리고 접대 향응 의혹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회에 올라갔다가 안 올라간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은 왜 그렇게 됐냐고 제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까 이야기했던 방송법하고 그다음에 그 노란봉투법하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이 탄핵안이 같이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막으려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줄 알았어요. 필리버스터를 하면 우리도 맞불로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검사 탄핵안하고 이동관 탄핵안이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전에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같이 하다가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이걸 가결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필리버스터를 안 해버린 거야. 필리버스터를 안 하고 바로 법률을 통과시켜 줘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장이 나와버린 거야. 우리는 그 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안 시켰어요. 탄핵안을. 상정되지는 않은 거야. 그럼 어디냐. 국회 사무처의 의사국에 접수만 된 상태인 거예요. 접수만 된 상태고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법안 세 개만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 탄핵안은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본회의가 종료돼 버린 거예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안 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법안이 탄핵안 말입니다. 탄핵안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 등록한 것을 취소시켜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법이 올린 적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법안 상정해서 올린 적이 없다는 거야.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올라간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는데 똑같은 동일한 법안을 다시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안을 제출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현재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쉽겠지만은 탄핵안을 안 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탄핵안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1월 23일 날 본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처음에 저는 그때 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초에 가면은 예산안 때문에 본회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12월 7일까지 계속해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50석이 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회의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검사 탄핵과 이동관 탄핵은 살아있다. 다만 조금 늦춰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좀 아쉬워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 언론을 보면 일사부재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도 지금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의힘 의견, 민주당 의견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거 그냥 국회에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안 올라간 거예요.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일사부재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거 조금만 본인이 인터뷰를 하든 국회법만 찾아봐도 기자들이 언론에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래. 그냥 나열해 버립니다. 본인들이 말하기 싫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디 회사에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냈어요. 이력서는 이제 면접 봐야 돼. 면접 봐야지 통과가 되는데 면접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면 에이씨 이력서 취소해 하고 전화해가지고 이력서 다시 갖고 와버린 거야. 회사에 네, 냈다가. 네. 그럼 내가 면접 봐야 돼요. 안 면접 봐야죠. 본 거야, 안 본 거야? 안 본 거야, 이거는. 그 회사에는 면접을 안 본 거예요.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접수는 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안은 들어온 적이 없다. 일사부재리가 아닌 겁니다. 네. 네. 이제 우리 탄핵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카트에 대한 영화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2016년도에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영화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또 교수님도 좋아하시는 조인성, 정우성 주연의 뭘까요? 예, 지금 화면에 나왔는데 더킹. 네. 아, 부제가 뭔가요? 예,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 근데 지금 저기에 나오는 조인성 씨, 정우성 씨 저분들 누구죠? 다 검사들이죠. 검사들이시죠. 제5공화국 때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대한민국을 농단했던 검사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농단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지금 2023년도인데 아직까지 이 영화가 현실돼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화예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트라는 영화가 2023년도에 다시 현실이 돼서 벌어지고 있고요. 2014년도에 카트가 2016년도에 더킹이 2023년도에 다시 대한민국의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정섭, 손준성 이 두 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분들이 도대체 왜 탄핵의 대상이 된 거에 대해서 기사 체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쉬운 게 손준성 검사예요.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고발 사주 의혹. 국민의힘의 두 글자의 국회의원이 한 분 계시죠. 네. 네. 김웅 국회의원인데요. 지난 총선 때 이제 11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발을 시키자 이제 고발 사주를 하게 됩니다.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네. 그 고발의 대상자가 또 재밌어요. 챙하궁 전 의원, 유시민 전 장관. 네네네. 그리고 채널A 사건, 채널A 사건. 예, 네네. 언론인들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 분이에요. 네. 그 고발장에 이제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 세 분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뭐 그렇죠.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고발 사주가 있었지 않나라고 이제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네. 자, 또 두 번째 이정석 검사는 근데 이분은 좀 그래요. 일단 스키장. 예. 또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데요. 자기 처화가 제가 어느 CC인지 아는데 이것도 간접 광고 될까봐 얄미워가지고 얘기 안 할래요. 어느 CC인지. 하여튼 경기도에 있는 어느 CC인데 거기 직원을 채용하는데 처가 회사인 범죄 경력 조회를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가정부를 채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를 합니다.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또 그 법망을 전산망, 그 법무부가 접근할 수 있는 전산망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공무상의 비밀 누설, 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다양한 법률적인 것에 적용되어 가지고 형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직에서 업무 배제도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국회에서 탄핵해야 되는 거다. 근데 더 웃긴 건 손윤성 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죠. 진급했죠. 예. 이정섭 검사는 차장 검사로 승진했죠.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이분들을 파면시키거나 어떤 처벌을 했었어요. 인사적인 불이익을 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승진을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일본의 야쿠샤들의 깐부 정신이에요. 아, 깐부정신. 그 예를 들자면 그거 아닙니까? 야쿠샤들이 친구 누구 찌르고 아이가? 사고 치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더 친구를 이렇게 네. 자기 편으로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배신하지 못하도록. 깐부 정신. 이게 윤석열 일당들의 정신이에요. 깐부 정신. 이 이제 보통 이제 검찰 정신이 예. 검사들에게 이제 정의로운 검사가 어떤 범죄자들을 잡을 때 너는 우리 조직이 보호한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했는데 이게 지금 잘못돼가지고요. 잘못돼 있는 거죠. 검사가 범죄 행위를 하는데도 우리 조직이 널 보호한다. 이렇게 되고 승진시켜 버리잖아요. 그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하잖아요. 이쪽 세계에서 진정한 친구는 나쁜 짓을 같이 하는 친구야. 네. 우리는 이제 선한 사이기 때문에 자주 안 봐도 돼. 근데 나쁜 짓을 같이 했잖아. 그럼 안 보면 불안한 거야. 불안하죠. 저 친구가 내 거 어디 가서 뭐 불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계속 붙어 다니면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진급도 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좀 나열을 하면 범죄검사 이제 손준섭, 이정섭 탄핵 사유로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형법,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 형사절차 전자화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이정섭 검사는요,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범죄기록 수사경력 조회 제한 위반, 청탁금지법, 검찰청법, 검사의 직무 위반. 야, 이 내가 보기에 우리 이정섭 검사님은 백화점이야. 이 그 저기 영화 더킹에서 나왔던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범죄자가 범죄자를 잡는 이게 뭐죠? 뭐라고 말도 안 설명을 해야 되는 되죠? 이게 느낌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라면은 정우성이나 그 조인성은 아니고 배성재 느낌? 네, 네. 그 영화에.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더킹에 마지막에 경상도 사투리 사는 여자 검사가 하나 나와요. 네. 아, 그 네. 조인성을 이제 설득하는 김소진 배우라고. 네. 그분이 누구 모델인지 아세요? 그 경상도 사투리 그러니까 자 여러분 더킹에 나오는 여자 검사 김소진 씨가 있습니다. 실제 여자 검사 모델이거든. 누굴까요? 한번 아시는 분들 댓글 다시면은 선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정도 있고 혹시 예? 또 은혜도 있고 그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혜도 이제 있고 정도 있으신 분. 답들 달아주시는 그분이 모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동관 탄핵 문제와 그다음에 검사 탄핵 그리고 그 한동훈 탄핵은요 12월 27일 전에 마무리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이번에 전략적으로 약간 좀 이 실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절대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확정 편향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확정 편향적이냐면요. 제가 그 내부적인 사정들을 다 알고 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과거에 다른 원내대표들보다 100배 낫습니다. 다른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원들의 민원 청탁 해결하는 반장 수준에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분은 여론 동향이라든가 당원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조금 섭섭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고 또 압박을 해 주실 것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날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올라가기 전에 이동관, 한동훈은 탄핵해야 됩니다. 기필코. 이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윤석열을 조기에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또 우리 또 서울의 소리에 우리 서승만 개그맨 박사님, 승만이 형. 개 박사님 또 개 항상 박사님.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이요 탄핵하려면 해라. 한동훈 법무장관이요 탄핵하려면 하세요. 또 어제 얘기했죠 검찰총장이 그럴 거면 나를 탄핵하라. 다 탄핵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네. 셀프 탄핵을 요구를 하시는데 하겠습니다. 해서 국가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네. 자, 마지막 인사 말씀, 특별히 오늘 길게 하셔가지고. 네. 자, 오늘 주간 박진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각 채널들을 넘나드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통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콜라보보다 통섭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100명은 늘려주셔야 됩니다. 애교 섞인 협박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